테슬라는 아예 이걸 스트럭처부터 다시 짜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단순한 순간 출력이 아니고 지속 출력을 내는 어떤 배터리 효율의 최대화, 그리고 나아가서 냉각, 순간 출력과 지속 출력이기 때문에 냉각에 굉장히 신경을 쓴 이런 모터를 만들어서 현재 이 테슬라의 모터는 전기차용으로는 최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슬라 전기차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배터리는 아니고요, 모터는 맞습니다. 그렇죠.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거죠. 에너지 효율적인 것도 있고 이 순간 출력이 아니고 지속적인 출력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어떤 이슈를 보고 이 전기차를 받아들이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전기차는, 기존의 전기차는 어떤 이 토요타의 모델이었다면, 현재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운용 방식의 혁신, 그리고 생산 방식의 혁신, 운용 방식, 생산 방식, 그리고 자율주행,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테슬라의 강점이다. 우리가 보는 테슬라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운용 방식, 두 번째 생산 방식, 세 번째 자율주행. 좋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운용 방식. 자, 운용 방식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요게 기존의 운용 방식에서 슈퍼차저로 바뀌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방식을, 이 슈퍼차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 도심 운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충전 서비스를 통한 추가 현금 흐름입니다. 요거를 이루어내는 운용 방식을 테슬라 만들어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토요타 이런 데서 만들었던 이런 친구들의 어떤 이슈가 뭐였냐, 바로 도심에서 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테슬라 상태가 거의 도심 운영이 불가능하죠. 어, 실제로 이제 집밥이 없으면 이제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슈퍼차저러 같은 거를 이제 설치함으로써 굉장히 이런 제약을 없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슈퍼차저가 가장 많은 이런 국가들은 1번 미국, 2번 중국입니다. 나머지는 비등비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생산 방식이죠. 어, 생산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서 가장 많이 봤던 어 테슬라 단차, 테슬라 까짐,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생산 퀄리티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강점이면서 약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현재 이 기계 생산율, 기계로 생산하는 오토메이션이 거의 한 80%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토요타 이런 곳이 한 50% 정도 공정이 자동하고, BMW나 벤츠 같은 고급 차들은 이게 뭐 3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방식이 레이버 인텐시브에서 캐피탈 인텐시브로 넘어가는 이러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근데 현재 경제 상황에서 레이버는 비싸고요. 캐피탈은 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캐피탈 인텐시브 하니까 결국에는 차량의 생산 대수가 많아질수록 이 유닛 코스트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 단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BMW, 벤츠 이런 회사와는 다르죠. 토요타가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이유가, 토요타는 이게 이게 코스트고 이게 퀀티티라고 하고요. 이렇게 몇 개를 그릴게요. 이렇게 하면 BMW, 벤츠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토요타는 이렇고 테슬라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게 생산 방식의 혁신이죠. 거기다가 애플식 서플라이 체인 관리 리도 가능하죠. 만약 대수가 늘어나,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전기차가 늘어난다는 어떤 애플 서플라이 체인이 뭐냐면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또 반쯤 나누기 하겠습니다. 토요타하고 테슬라 이것을 우리 한번, 토요타는 여기 위에 토요타 있고요. 밑에 부품업체 아이신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내가 핵심 부품만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그룹이고, 이 밑에 뭐 브리지스톤, 니토덴코 이런 회사들과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여기서 퀄리티를 올리고 코스트가 다운되는 효과를 가지는데, 요 효과를 요 효과를 어떤 친구들과 같이 누리느냐? 바로 혼다,
수바루, 미쓰비시, 나아가서는 쌍용차, 삼성차까지. 그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핵심 부품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내가 전체적인 발전을 해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굉장한 이 핵심 부품에서 나오는 굉장한 어떤 이 어드밴티지 때문에 내가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나는 아이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나는 아이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전통적인 자동차 방식이죠. 실제로 요 역할을 현대에서 하는 게, 요 역할을 현대에서 하는 게 이제 현대 모비스가 되겠죠. 모비스가 되고 밑에 뭐 이런 친구들 중에는 우리나라 거는 한온 시스템, 한온, 안도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현대하고 기아가 합병이 돼서 거의 지금 지분율 지금 뭐 시장 점유율 80%가 되는데 일본은 아직 혼다, 스바루, 미쓰비시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뭐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대가 뭐 이런 모비스를 통해서 부품을 조달했음에 불구하고 제네시스에서 어떤 품질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와는 조금 다른 모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살짝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자동차 중에 회사 중에서 가장 이제 대중적이면서도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회사를 뽑자면 일단은 우리가 토요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네. 혼다도 가셨고요. 닛산도 고은 형님이 가셨고 테슬라하고 애플은 어떤 거냐? 여기 테슬라는 일단 시작할 때 기술은 거의 없어요. 기술 없고 핵심 부품을 안 만들고 있다가 소싱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소싱을 하는데 뭐 LG화학, 파나소닉, 보쉬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다가 스스로 여기서 꾸준한 거래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지연율이라든지 가격 추이라든지 또 요 회사들의 이익률 변동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거나 두 번째, 물량 공급이 안 될 경우 이럴 때 내부에서 다시 기술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능력이 되면 거래를 끊는 방식이죠. 이해를 하셨네요. 그렇게 되거나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간접적 지원을 하는 거죠. 간접적 지원. 그래서 예를 들면은 테슬라에 우리가 파나소닉 있고 LG화학 있고 원래 없어서 두 명밖에 서플라이어가 없었는데 갑자기 두둥 CATL이라는 회사가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간접적 지원, 테크놀로지 어드바이스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경쟁자를 만들어 가지고 요 친구들의 마진율도 떨궈버리는 요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제 이런 어떤 상당한 캐피털 인텐시브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아까 세 번째가 뭐였죠? 헷갈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보자, 세 번째가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여러분들 이거 신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채널 가면 테슬라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율주행 여기서 가장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의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라이다 없이 사람들이 열광할 수준을 이루어낸다는 점에 있죠. 그래서 거의 지금 레이더하고 시모스 이게 이미 센서로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를 가지고 어떤 자율주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 GPU라는 것의 접근 개념을 바꿔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대응하는 어떤 두 가지 회사가 있죠. 첫 번째는 요 솔루션이 돼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됩니다. 엔비디아. 두 번째는 소니죠.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이다는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라이다를 이야기하자는가 와이너스의 라이다 왜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냐면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요 두 개로 밀고 있으면은 일단 상용화는 이쪽 두 개로 요 두 개로 어떻게든 가는 이런 현상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뭐 라이다라는 것의 어떤 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이런 테슬라가 해내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필드 테스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라이다를 채택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이게 어떠냐면 이미 지금 이미 테슬라가 어이씨 이미 테슬라가 어떤 요 솔루션을 지금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발주자들이 라이다를 채택하더라도 이 매스 프로덕션은 좀 많이 늦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벨로덴 라이다 이런 거 하고도 지금 그다지 막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실질적으로 이 상당한 어떤
이 이익이 예측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어떤 그 판매 모델이 아니죠. 어, 그 상업적 모델인가요? 상업적 모델에 이 친구가 좀 채택을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좀 없거나 적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약간의 퀀텀 점프 같이 요 테슬라 솔루션으로 가는 와중에 이제 뒷집에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그래서 라이다 솔루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왜 지금 우리가 라이다에 대해서 큰 얘기를 하지 않는지. 아니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자, 매스 프로덕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레이더하고 시모스라는 게, 레이더하고요, 시모스는 아까 전에 아니 시모스라고 말하지 말고 이미지 센서라고 합시다. 이미지 센서.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벤더가 여러 가지예요. 벤더도 많고 성능 성능에 대한 선택도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라이다로 들어가면요, 이거 벨로다인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걸 채택해가지고 내가 차를 만드는 순간 가격 협상력이 없어지면서요, 매스로 갈수록 아까 전에 말했듯이 퀀티티가 늘어날수록 코스트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들이 갑질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라이다를 쓰느니 차라리 이미 센서를 10개에서 20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게 지금 라이다 솔루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BMW, 벤츠 이런 쪽이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은 여기하고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 테슬라가 이걸 다 알고 있다면 BMW, 벤츠는 요 정도하고 요 정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그 업체들한테는 유리하고요. 대신 토요타는 다 알고 있어요. 토요타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다 알고 있지만 뭐다? 예,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왜 안 되냐? 이 회사는 차를 너무 많이 팔아요. 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이런 애들의 아직도 납전지가 들어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죠. 이 서플라이 체인이 그만큼 2차 전지에서 아직 발달을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뉴스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토요타에서 리튬 이온을 아마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또 기사 찾는데, 토요타에서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어, 그게 아니고요. 그 자체 생산을 하려는, 자, 일본에 이게 자체 생산인 것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토요타 하이브리드, 이거 토요타에서 파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한 20만 대는 그냥 넘죠. 30만 대 정도 될 거예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 렉서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 20만 대로 보수적으로 요거에 넣는 데만도 배터리 조달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토요타 입장에서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요. 자, 자,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우리가 반도체하고 여기서 2차 전지로 잠깐 넘어가자면 또 이제 방울짝도 없습니다. 반도체하고요. 전지는 아예 다른 사업이죠. 반도체는 모래에서 나와요. 모래에서 실리콘. 요거를 가지고 내가 인곳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웨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삭각하고 여기다가 뭐 패턴하고 애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하하면 됩니다. 이거 패키징까지 하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이 아니고 이 친구는 1번 리튬, 2번 코발트, 3번 각종 히토류, 몰리브덴, 짐바브디늄 이런 친구들 가지고 섞어서 먼저 액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진공 증착을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카본 파이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패키징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배터리 또 셀을 어 모듈로 만드는 작업.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니? 애초에 만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느낌은 되게 비슷한데 반도체 전지 똑같은 어떤 이 일렉트로닉 사업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사업은 설비 사업이고요. 전지 산업은 얘는 서플라이 체인 사업인 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장비만 대충 장비랑 여기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1 장비 2 소모품인데 이거는 1번 원료 구하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액 이거 만드는 거, 세 번째 증착 장비. 그다음 카본, 양극재, 분리막, 셀, 모듈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반도체는 그죠? 반도체는 나 혼자 커질 수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 이거는 내가 수율을 올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많아요. 수율 올리면 문제 해결 이렇게 되는데 2차 전지는 실질적으로 이 뒤에 있는 머티리얼 회사 여기가 따라오지 않으면 나 혼자 삽질입니다. 네. 그리고 소재 혁신. 소재 혁신은 뭡니까? 소재 혁신은 가격 향상이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형 투자 가면 갈수록 가격이 좀 떨어지는 이런 모션을 보이는데 이 2차 전지는 그거에 대한 것이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벤더하고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1번 라이다, 2번은
배터리 셀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그래서 이게 테슬라가 굉장한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어드밴티지는 여기서 나옵니다. 테슬라는 특정 레벨의 특정 레벨의 특정 레벨의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카메라하고 어떤 수준의 CPU를 장착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 스펙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 다양한 어떤 이 트러블 슈팅, 피드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중심점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테슬라 스탠다드 뭐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벤츠에서 하던 디스트로닉 플러스라든지 BMW에서 하던 뭐 아이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기능에 비해서 엄청난 오버스펙입니다. 그리고 이 토요타나 현대 같은 대중 브랜드들이 하는 이거는요. 얘는 기능에 비해서 굉장한 언더스펙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셨을까요? 한번 차 몰아보신 분들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얘는 테슬라를 따라 못합니다. 얘는 테슬라를 따라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갖고 있는 테슬라 내부 칩에다가 소니 플러스 삼성 플러스 이런 옴니비전 요런 센서에다가 레이더를 합친 요 솔루션을 따라가려면 BMW는 엄청난 가격에 엔비디아도 사고 여기다가 인피니온도 사고 여기에 센서는 소니로 떡칠을 하고요. 레이더도 엄청난 고가 보쉬까지 사가지고 이 솔루션을 하니까 당연히 이게 매스 프로듀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프리미엄 올림. 단가 문제고요. 많이 생산 불가능하죠. 생산 대수가 한정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다? 테슬라 주가가 뻥뻥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의 주가는 이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스펙을 이뤄내느냐 다른 회사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테슬라는 지금 이제 여기서 오해 하나 풀고 갑시다. 여기서 오해. 자, 테슬라가 할 수 있는 거
딴 데는 못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매스 프로듀싱이 안 됩니다. 매스 프로듀싱은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BMW 벤츠 다 할 수 있어요. BMW 벤츠 저기 뭐야 지금도 상당 오버스페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 뭐 소프트웨어 개조하면 차선도 바꾸고 주차도 자기 알아서 하고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품 조달 가격하고 수율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 20만 대 이상 생산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도 BMW 같은 경우도 뭐 이 자율주행 옵션 붙어 있는 이런 차를 살려면 거의 뭐 대기 한 4개월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슬라, 테슬라 너무 좋아. 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근데 이거 차트 하나 보시고 진행할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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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차트. 여러분들. 차트 이게 좀 작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밑에. 요 밑에 거. 요 밑에 요걸 다음부터 좀 크게 할까요? 근데 그림을 크게 보라고 제가 좀 하는 것도 있는데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2016년부터 자 2016년을 왜 잡았냐? 상하이 기가 팩토리입니다. 그죠? 상하이 기가 팩토리. 자, 내가 상하이 기가 팩토리를 완공한 이후에 테슬라의 우리가 매출을 리전 비중으로 지금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이제 모델 3죠. 지금 빵 뛴 게 2018 Q2 모델 3입니다. 지금 딱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지금 이게 중국 비중이거든요. 중국 비중이 엄청나게 높죠. 월드 레비뉴에서 차이나 레비뉴. 그렇 아니요. 테슬라 안쪽에서 오프 테슬라. 지금 보시면 20%가 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20% 넘는 거. 자, 줄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요거는 요거 대기 물량이잖아요. 대기 물량. 그죠? 예약 예판. 계속 여기서 이제 기가 팩토리에서 인도 했잖아요. 요 캘리포니아하고 텍스 뭐 이런 데서 계속 요거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기 이제 싹 줄고 이게 싹 퍼지면서 안정화되면서 보시게 되면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계속 느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이미지상으로는 이게 유럽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중국 매출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유럽 쪽에서 되게 안 팔린다가 아니고 흔히 우리가 유럽이라는 이런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를 보지 이쪽은 안 보죠, 그죠? 실질적으로 네덜란드만 넘어가서 독일 이 동독 쪽부터는 전기차 모임 이런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쪽 나라들은 서유럽 쪽에 많은 이런 시내국들은 실제로
전기차보다는 약간 경차 이런 분위기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인기 있는 게 트위지죠. 트위지. 아 저게 차냐 오토바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감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가 추구하는 어떤 럭셔리 일렉트리컬 비에클 이거 같은 경우 유럽에서 가장 이제 디맨드가 있는 곳이 네덜란드, 네덜란드하고 프랑스 일부. 근데 굉장히 좀 이 르노 빠돌이.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 다음에 핀란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국가들의 특징이 뭐죠? 이 국가들의 특징? 인구가 적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이런 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지상 유럽 차인데 유럽에서는 잘 안 팔려요. 유럽에서는 잘 안 팔립니다. 그리고 중국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어떤 걸 했냐? 유럽은 외건이 잘 팔리잖아요. 외건이 잘 팔리고 SUV도 잘 팔리죠. 여기는 유럽은 세단은 거의 없어요. 저도 유럽에 세단 타고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세단이 없어요. 근데 모델 3는 세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모델 X. 그래서 모델 X를 유럽 중심적으로 하는데 이거 유럽으로 가는 생산. 자, 모델 X 요거를 우리가 EU에 생산해야 되는데 트럼프 때 만드는 거죠. 미국에서 EU로 넘어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싸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전략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유럽에서 베를린 기가 팩토리가 이 무한 겐세이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의 중요성이 너무나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생산 기지로서의 중국 입지, 판매처로서의 중국 입지. 오야. 그리고 소싱으로서 중국 입지 모두가 너무 중요해져 버렸죠.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 어떻죠? 이 CATL은 겐세이와 러브콜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전기차에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한국에서는 뭐 코스모 화학 정도 요 정도 포지션이 좋습니다. 요 포지션 딱 요 포지션. 전기차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2차 전지 뭐 만드는 뭐 대형 LG화학, 파나소닉 여러분 우리 여기 파나소닉 주가 한번 보러 가죠. 파나소닉 주가 한번 보러 가면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파나소닉 주가 오릅니까? 여러분 파나소닉 주가 한번 볼까요? 파나소닉 주가 오릅니까?
안 오르죠? 아, 왜 그렇죠? 파나소닉 얘기하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나소닉은, 자, 증설을 왜 안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나소닉의 리튬 이온 배터리 역사, 여러분, 저와 함께 가봅시다. 자, 파나소닉은 옛날 옛적부터 했어요. 여러분들, LG, K, 펜텍, 삼성, 노키아, 이 시절부터 다 파나소닉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여기에서 시작된 2차 전지 비즈니스가 굉장히 떴던 게 첫 번째는 디카, 두 번째 휴대용 게임기. 요 시장을 등에 업고 엄청난 증설을 합니다. 자, 이때 갔던 배터리들이 실질적으로 휴대 휴대용 게임기랑 휴대용 게임기하고 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거 파우치형이고요. 디카, 디카는 원통형. 왜냐하면 디카는 플래시를 터트려야 돼가지고요. 플래시라는 고전압의 장치를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부피가 좀 있어도 원통형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스마트폰 탄생으로 얘 뒤지고 얘 뒤지고 얘 뒤졌죠. 얘는 뭐 그럭저럭 살았는데 이 여기서 이제 파우치 파우치의 절대 강자 절대 강자 파우치의 절대 강자 1번 LG 화학, 2번 SDI. 요 친구들이 쫙 가져가면서 삼성 스마트폰, LG 스마트폰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나소닉은 그래서 파나소닉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고요. 이게 뭐냐? 원통형의 사장 위기까지 갑니다. 하지만 일본답게 그렇죠? 우리 일본 감성으로 끝까지 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이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또 여러분들 요새는 이 비행기 타면 그 요새는 그 엔터테인먼트 장비들이 많죠. 비행기에 그거에 또 쓰입니다. 보잉하고 에어버스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APU 스타트 배터리 여기에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산업을 통해 가지고 파나소닉이 얻은 것은 고전압, 고전류 시스템. 자, 이게 뭐냐? P는 VI고요. V는 IR입니다. 그죠? 저항이 줄어요, 저항이. 자, V랑 I가 높으면 파워가 좋은 거예요. 자, 근데 내가 V를 높이고 I를 줄이면 R이 올라갑니다. 근데 V를 높이고 I도 높이면 R은 줍니다. R. 보이세요? R. 이해되셨어요? 자, 보세요. 파워.
파워는 VI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R이 뭐예요? 이 R. 전력 손실. 전력 손실. 그렇잖아요. 저항이 생기면 이게 열이 생겨서 전력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회사의 연역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는 파나소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전압 배터리에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LG화학은요, 저전압 배터리에서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실제 증명을 받던 게 바로 LG 그램입니다. 이 새끼는 꺼지질 않아요. 완전히 다른 기술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파나소닉을 아무도 보지 않고 LG화학을 이해할 수 없고요. LG화학이 파나소닉을 넘어가고 파나소닉이 LG화학으로 넘어온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코나 폭발을 제가 보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장담은 못 드리지만 회사의 연역을 보고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비행기 배터리 만들고 하이브리드 배터리 만든 애들은 고전한 고전류로 계속 개발을 해왔으니까. 자, 이게 왜 주가 못 갔나? 왜 주가 못 갔냐? 바로 첫 번째,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바로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파나소닉 혼자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죠? LG도 들어와야 되고 SDI도 들어와야 되고 거기다가 CATL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값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죽 써가지고 내가 이 모든 개발을 해가지고 결국 갖다 준 게 이게 테슬라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바라보는 그림은 인산철, 코발트 중심. 얘는 얘는 약간 메인. 요 그림에 대해서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하셨겠죠. 볼륨이 많은 거예요, 볼륨이. 아니요, 이게 볼륨이 많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자, 내가 LG예요. 자, LG가 뭐 증설을 이만큼 했습니다. 파나소닉도
증설을 이만큼 했습니다. CATL도 증설을 이만큼 하면 내가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내가 투자를 내가 이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는 가용성이, 얘는 이런 게 이만큼 돌아가면 얘는 요만큼만 돌아가고요. 얘는 요만큼만 돌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L지수에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CATL 주가가 날아가는 겁니다. CATL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생산 대수에 대한 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철이죠, 철. 철이라는 철이라는 엄청난 흔한 재료로 양극재를 만드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CATL이 가장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파나소닉이 유리하고, 세 번째는 LG화학이 유리한 거. 테슬라 하나만 보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파나소닉이 올라가지 못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파나소닉 왜 올라가지 못했는지. 파나소닉 다시 한번. 파나소닉 보러 갑시다. 어디죠? 아, 이건가요? 그렇죠. 못 가는 거죠. 왜? 자, 나는 테슬라를 보고 원래 이만큼 증설했는데, 그죠? 위에 얘한테 따먹히고, 비싼 거는, 그러니까는 프리미엄 라인은 위에 따먹히고, 싼 거는 밑에 따먹히고, 나는 애매한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를 생각을 할 때, 이런 점을 굉장히 유의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어, 테슬라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워크하고 애플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이게 미국식 실리콘밸리 테크가 들어가도요, 그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업종의 특징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게 가장 객관적으로 상을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LG화학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프리미엄 라인 전담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코발트에 대한 노출이 심하다. 근데 코발트는 60% 이상이 콩고, DR 콩고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여기 내전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코발트는 단일 광물 채취가 안 되죠. 얘는 구리하고 니켈을 캐는 데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리고 싶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냐? 아까 이 삼각형. 실질적으로 이 파이가 계속 이렇게 커지더라도 우리가 이 파이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커져도 이게 이렇게 이게 시장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꼭대기 조금 가만히 있고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이 끝에서 먹는 건 거의 차이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LG화학의 투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LG가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메이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분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율가치 재고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투자가 들어갔는데 꺾여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인 석유화학 산업하고 섞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요, 요, 요것 때문에 얘 신용등급까지 다 지금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펀딩을 해서 넣든지 얘를 뭐 IPO를 시킬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유연적인 재무 활동을 위해서 얘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가장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 쪼갰을 때 가장 채권자 이의 신청이 없죠. 만약에 배터리가 꼬라박고 있는데 배터리를 따로 뗀다고 치면 여기서는 채권자 이의 신청이 와. 채권자 이의 신청. 야, 원래 석유랑 같이 있어가지고 임마 신용등급이 임마 BBB였는데 야 이거 따로 떼면 이건 C니까 니는 야 이거 안 돼. 법원 야 이거 가처분 이렇게 클린을 맞죠. 그러니까 적극적 투자가 들어가기 전에 그죠. 적극적인 투자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적극적 투자 전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파나소닉 예를 들듯이 LG그룹 전체가 빨려들어 LG그룹 전체가 빨려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식할 때 또 중요한 게 주주보다 이거 또 이러네. 주주보다 채권자를 한번 생각하자.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대기업의 경우 더 그래요. 대기업의 경우 여러분들 뭐 유상증자 합니까? 대기업은 유상증자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거의 뭐 채권 발행을 해요. 이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또 그 이후에 손자 손녀들 증여하는데 그런 웨이가 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왜 어떤 기업이 유증하는 경우는 그냥 그 유증하는 경우는 이게 안 되는 경우 증여가 안 되는 경우죠. 야 이거 두산그룹 내가 운영하다가 야 이거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걸 물려줄 수가 없다. 이거는 이걸 안 하면 지금 유증을 안 하면 이게 증여가 안 돼. 이건 내 아들이 이어받을 수 없을 것 같아.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유증해야 돼. 그런 경우 말고 기업이 평상적으로 흘러간다면 예. 자, 이것도 여러분들 뭐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데 한국의 기업하고 외국의 기업 외국의 기업은요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 배당을 주든지 자기 주식 매입하죠. 쉐어 바이백을 해가지고 주주를 해피하게 해가지고 내 경영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뭐냐면 이 이익이 나면
이걸 유보를 하죠. 유보. 갖고 있다는 걸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하냐? 증여세 자금.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먹을 돈이 없죠. 여러분들 중간에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저게 아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줄 돈이 없다는. 만약에 여기서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이걸 위해서죠. 위에 경영진을 위해서.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당을 주는 회사 없어요. 만약에 배당을 준다. 그것도 오너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을 좀 바라본다면 특히 대기업 경우는 아주 뭐 기업 가치 분석이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테슬라 얘기는 그래서 지금 LG 화학 얘기로 조금 많이 빠졌죠. 근데 테슬라 얘기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까 중국 차트.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차이나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고 아이 이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국의 환경 부양 이거 한국말 이니셔티브가 중요하다는 거. 중국의 방향하고 중국의 소비력에 따라 가지고 뒤바뀌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코 프렌들리 이거의 기준을 누가 정한다고 생각해? 도대체 에코 프렌들리가 뭐냐? 중국의 방향을 정하는 건요. 그죠? 중국의 방향이라는 중국의 방향은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세계의 인정입니다. 어떤 인정? 중국이 환경을 생각하고 최첨단이다. 그래서 G2 이거와 대척되는 국가가 이게 대척된 국가가 러시아죠, 러시아. G2지만
이런 세계 인정 같은 거 절대 바라지도 않고 내 족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생각하고 최첨단 중에서 2번은 제가 봤을 때 2번은 선전이죠. 선전 이거 뭐라고 하네. 셴젠 요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미국이 파리 협정 탈퇴로 EU의 손에 달린 겁니다. 거기다가 EU에서 대표적 산유국이죠. 영국 BP 그리고 노르웨이 에퀴놀. 그렇죠. 이게 EU가 아닙니다. 이 친구는 EEA고요. 이 친구는 브렉시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꺼낼 때가 됐죠? 클린 디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개소리죠, 개소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소리인데 통한다는 거예요. 통해. 왜? 유럽인들이 친환경 주장하면 먹힌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언제부터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향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바이든이 미국 쉘 산업 포기를 하지 않는 한 그죠? 만약에 이걸 포기한다면 이 전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바이든이 셰일 산업 포기하고 요 뭐 허가 안 내주고 뭐 마라톤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죽으면 그때는 아니죠. 그때는 아니지만 이게 안 됐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아니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정이 매우 중요하고 어디서 설명할 때도 이거는 계속 말씀해야 돼요. 만약에 바이든이 실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간다는 주체하 1번은 독일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간 끌기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기차, 수소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결정을 할 거예요.
이 마일드인 하이브리드라는 친구는 이제 9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니요, 미국의 정책 방향 전혀 아니죠. 미국의 정책 방향 전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왜? 셰일 산업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셰일 산업을. 미국의 정책 지금 미국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환경 문제에서는 제가 다시 말했죠. 개소리도 통할 정도로 유럽의 압력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유럽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유럽 중심적이고 중국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 끌기가 몇 년이 될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아니죠. 환경 문제 와닿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실질적으로 한국하고 미국이 그다지 환경 문제를 잘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식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미국이 탈퇴하고 중 중국이 유예 기간을 가지니까 EU 좆대로 정하고 이걸 지켜요. 일본은 오염 산업 포기. 이 사이에 낀 뭐 한국, 뭐 브라질, 인도, 베트남 이런 친구들은 요쪽 눈치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바이든이 이 좆대로 정한 기준을 딱 이렇게 박아버리면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맞춰야 되는. 일본 오염산업을 포기했어요. 오염산업 포기했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맞출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왜냐면은 미국이 지 좆대로 탈퇴를 해버렸으니까요. 이 친구들은 중국은 시간이 있으니까 유예를 한 거고 친환경 사업에서는 EU의 기준이 그냥 뭐 트럼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정도로 강력한 거죠. 자, 바이든이 그렇게 안 간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 셰일 산업. 만약에 그 카본 양을 맞추려면 셰일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의 논쟁은 실질적으로 셰일이 살아있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셰일이 살아있다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셰일이 살아있다는 가정은 그죠. 셰일은 이번에 트럼프 지지세가 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바이든이 강제 철거가 좀 안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좀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카드를 하나 접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이런 자동차 산업, 유럽이 엄청난 이점을 갖고 있는 이 자동차 산업, 이거에서는 이 EU 패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가즈프롬,
가즈프롬.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일본의 소재 기업. 여기에 굉장한 이제 영향을. 그렇죠. 가스프롬입니다. 가스프롬. 근데 축구 예를 들면 뭐 수소차 예. 근데 스위스 vs 일본 아니 자 여러분이 항상 뭐 국가 얘기를 할 때 vs라고 하는데 vs 아니에요 수소차는. 왜냐하면 전기차가 이만큼인데요, 그죠? 수소차는 요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본다면은 스위스 플러스 일본인데 그죠? OEM은 현대죠. 여기서는 치고받고 싸워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먹고 되지만 이거는 먹어봤자 여기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의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1번 저장 탱크 이걸 카본으로 만들어야 된다. 2번 수소 합성에 촉매가 비싸다. 근데 여기에 손실률이 70%다. 세 번째는 수소의 단점. 아니 두 개밖에 없네요. 이게 이거네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비싸죠. 탱크가 비쌉니다. 실제로 전기차는 배터리를 날려먹는다면 이게 거의 전기차 배터리급이에요. 아마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카본으로 안 만들면은 카본은 파열돼 그러니까 카본 화이바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뭉치잖아요. 실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손시 누출이 되고요. 철로 해가지고 공기 빵 뜨면은 얘는 파손시 폭발이죠. 그렇죠. 그거는 물리학적으로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차 얘기, 자, 그럼 전기차 얘기, 오케이, 수소차 얘기,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해야 되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 독일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소위 말하는 일본식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 조합은 어떻게 발생했냐? 자, 독일에서 BMW i3, i8 기억나나요? 요 전기차. 삼성 SDI 파우치요. 지금도 가면 뉴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대량 양산,
대량 양산에 대한 그 조금 자신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완벽히 바꿉니다. 독일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콘티넨탈하고 CATL을 합칩니다. 자, 뭐죠? 부품업계 콩, 그리고 배터리 학고. 요 위에 보시 있잖아요. 요 위에 보시 있고, 요 위에는 파나소닉 있고 LG화학 있고 SDI 있고. 콘티넨탈 부품 회사입니다. 콘티넨탈 부품 회사예요. 독일 부품 회사. 보시, 그러니까 요 회사들을 가지고 저용량의 배터리에다가 고전압 솔루션을 넣어.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요거를 하면 한 30km까지는 엔진 시동 없이 그냥 전기 모드로 주행 가능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네, 모든 독일 차는요 내연기관 전제입니다. 그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래서 이 시스템의 장점이죠. 이 시스템 장점 바로 이거죠. 바로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디 갔지? 그렇죠. 어, 어, 너무 많이 썼어 이거. 친구야 어디 갔니? 아, 이걸로 합시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찾고 있었는데 아, 못 찾겠다. 꾀꼬리. 아야, 돌았다. 너무 많다. 와, 이거 너무 많아. 이거 몇 장 쓴 거야 이거? 아, 있다. 이거죠. 너무 비싸거나 그럴 일 없음. 물량 공급 안 되거나 그럴 리 없음. 아무 학고나 들어와도 돼. 그리고 요 효과를 찾는 겁니다. 요 효과. 어떤 효과? 모든 브랜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브랜드. 혼다, 수바루, 미쓰비시처럼.
그래서 지금 BMW,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지금 다 굉장한 디지털화 됐죠. 디지털화 뭐 스크린도 크고요. 멀티미디어도 엄청 잘 되죠. 멀티미디어도 엄청 잘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율주행도 따라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뭐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존 내연기관인데 요거는 조금 줄여서 저배기량 6기통을 4기통으로 그죠? 요새는 6기통, 8기통 잘 없죠. 6기통, 8기통, 12기통이 아니고 4기통에서 6기통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배기량, 고토크, 고출력 여기서 죽이는 거는 디젤은 사망. 자, 전력이 없다. 자, 여기서 하이브리드가 기존 토요타의 하이브리드는요 12V. 근데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48V예요. 일반 가솔린차도 지금 그래서 전력의 미디어 뭐 오토노머스 하는데 전력 이슈가 줄었습니다. 왜? 48V P는 VI V가 올랐어요. I도 올랐고요. 이 독일 차는 실질적으로 뭐 변한 게 없다, 뭐 혁신이 멈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바꾼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안에 핏줄이 바뀐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핏줄 이 차에 그죠? 핏줄 차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엔진이 있고 이 배터리 쪽으로 도는 이 빨간색 이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48V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되면서 전력 이슈가 낮아지고 연비도 오히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이 유리하다. 아주 뭐 맞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전기차 가격이 높아지고 만약에 미중 갈등으로 그죠? 뭐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게 되면 이 낮은 배터리 값으로 유럽 시장을 차지하는 이것이 이 독일식의 새로운 클린 디젤 방식이죠. 이거 실질적으로 뭐야? 운전자가 이거 충전 안 하면 그냥 이거는 휘발유 차인데. 근데 그냥 이 기능 하나로 그냥 이게 친환경차 둔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에서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죠. 차가 계속 이렇게 팔린다고 치면 이렇게 전기차가 오고 이게 휘발유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다가 여기서 으악 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막 수소차도 이렇게 올라와요. 전기차의 한계. 그렇죠. 전기차의 한계. 바로 아까 첫 번째 또 우리가 첫 번째 말했던 바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후에 어떤 전기차 관련 투자에 가장 좋은 투자처는 전선이라든지 변전기라든지 AC/DC 뭐 이런 쪽을 생각해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게 인버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차라리 어떤 발전소, LNG 발전 기술, 혹은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LG전자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인버터는 에아 인버터고요. 그 도란스라 하죠, 도란스. 그러니까 이거 LS 일렉트릭 아니면 현대 일렉트릭 그죠? 요거를 가장 타픽 좋죠. 좋아요. 안 그러면 저처럼 그냥 가스프롬 이걸 산다. 그죠? 가스프롬 산다. 그냥 가스. 차라리 이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처가 될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싸우는 거죠. 왜 LNG? 자, 이거 이제 설명할래 했어요. 자, 아까 말했죠. 유럽이 정한다. 자, 그 유럽 중에서도 리더는 독일 앤 네덜란드입니다. 독일은 그죠? 원전 해체를 하고 요 가지고 풍력을 가고 태양광. 네덜란드는 그죠? 풍차국이죠, 그죠? 풍차국. 그래서 해상 풍력으로 갑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기가 이렇게 필요한데 그죠? 풍력이랑 태양광을 다 합쳐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전력 부족, 이때는 쇼티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아까 말했던 ESS. 근데 뭡니까? 1번 배터리 가격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요. 배터리 가격이 너무 높아 가지고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수급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했을 때 일명 이게 뭐냐? 디램 꼴 난다. 디램 꼴. 디램 꼴 난다. 그래서 포기.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합니까?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스마트 그리드. 요게 요걸 가지고 이 전기들을 EU 회원국 체코, 폴란드 뭐 이런데 한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상당히 좋은 거죠. 요 전력도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거는 이 쇼티지들은 싹 다 LNG로 채우기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런 데는 지금 석탄 발전해요. 석탄 발전. 석탄 발전 뭡니까? EU가 알레르기가 있어야 EU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석탄 발전을 끄는 걸로 하고 어떻게 했냐? 유럽 대륙에서 그죠? 유럽 대륙 여기 시칠리아 있고 여기 영국 있고 그죠? 여기 이제 러시아 있죠? 그죠? 여기서 노드 스트림 노드 스트림 1 노드 스트림 2 통해서 다이렉트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우리 미국 CME에 있는 천연가스 선물 있죠. 공원은 이거는 왜? 이거 왜 안 사? 1번은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미국하고 EU 관계가 파탄이 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셰일 채취하고요. LNG 운송선 하고 하역하는 이 과정에서 계속 리키지가 발생하는 거죠. 리키지. 그래서 요 핑계로 수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미국 가스 가격은 개판이 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게 세면은 이게 다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LNG 운송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중동 선주를 제외하고 거의 발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공급 요거 노드 스트림 1, 노드 스트림 1, 노드 스트림 2. 그래서 요걸 하는 회사가 가즈프롬입니다. 가즈프롬. 가즈프롬.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중동 선수는 반주하는 이유가 자기들은 쓸모가 없어요, LNG가. 네, 쓸모가 없어. 대량으로 공격을 파면서 여기밖에 없죠, 여기.
독일하고 한국이 또 굉장히 LNG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그죠. 일본, 한국, 일본도 있고 일본 그러니까 탈원전국은요 그죠. LNG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LNG를 이씨 LNG 쓰기 싫어서 원전 가는 나라도 있죠. LNG 쓰기 싫어서 원전 가는 나라 누굴까요? 러시아 싫어. 러시아 싫어서 원전 가는 나라 바로 영국은 원전 늘려요. 프랑스 원전 안 줄여. 그래서 요 나라들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에너지의 어떤 흐름을 알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뭐 전기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런 식으로 그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또 그 전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좀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 투자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길었어요. 뭐 2시간 3분을 우리가 했는데 저도 테슬라에 대한 완벽한 정보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는 비즈니스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모두 과학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연 어느 시기에 왔는지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인 거고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목표가 도대체 어느 시점을 목표로 잡는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많은 걸 봤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나리오가 여기인지 아니면 이 시나리오를 보고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전기차라는 어떤 비전을 이해하는 게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모든 산업에서 그죠? 모든 산업에서 항상 이 베스트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어 약간 컨서베티브 보수적인 시각인지 그죠? 아니면 아예 월스트 시나리오인지 그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시장의 이 컨센서스가 어디인지 컨센서스가 어디인지 그죠? 그거를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시장은 여기에 있지만 저는 한 여기에서 그죠? 컨serva티브하게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는 온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또 이거 2시간 했는데 정리 안 할 수 없어요. 전기차 시대는 온다. 근데 누가 얼마나 따먹을지는 모르겠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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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사업, 자동차 산업 모두 다 성숙됐죠. 그러니까 이 성숙 산업 속에서 낑겨서 뭔가 새로운 것들 이것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과연 이들이 밀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또 약간 좀 덜 전문적으로 간 어떤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